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독일의 저명한 여론조사 전문가죠. 헤르만 빈카트의 통찰을 통해서 독일 사회와 정치 지형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빈커트 인터뷰 번역본이랑 또 그의 책 독일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독일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의 실체부터 정치와 여론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잡한 사회 현상의 본질을 좀 명쾌하게 알고 싶다. 이런 여러분의 기대를 저희가 잘 알죠?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독일 사회에 대한 어쩌면 좀 놀라운 사실들도 발견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돌아볼 계기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 헤르만 빈커트.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독일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 인사, 여기 창립자이자 대표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론조사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 법학을 전공하셨고 과거에는 기민당, 그러니까 CDU 소속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아, 정치 경험도 있으시군요. 네, 튀링겐 주 정부에서 주지사 비서실장, 또 주총리실장단이 지내셨으니까요. 실제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하시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권위 있는 신문 노이에 취려 허차이퉁 있죠. 거기서 빈커트의 책을 두고 독일인들 자신보다 이 사람이 독일어를 더 잘한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와, 대단한 평가네요. 그럼 그 빈커트 씨의 가장, 뭐랄까,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 바로 그 독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맞아요. 이게 마치 평균적인 한국인은 없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 내부의 의견 스펙트럼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 이걸 포착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떤 전형적인 독일인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까보면 거의 모든 질문에서 어떤 명확한 단일 의견, 이런 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 연령, 성별, 또 정치 성향, 뭐 좌파냐 우파냐, 소득 수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구동독 지역이냐 구서독 지역이냐, 이런 변수에 따라서 입장이 아주 뚜렷하게 갈려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는 거군요. 젊은 유권자들 성향 변화 같은 거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자민당, FDP나 녹색당 지지가 높았다가 최근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나 좌파당 쪽으로 표가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결국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민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대한 태도에서도 세대별, 지역별, 또 지지 정당별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고정된 집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와 가치에 맞는 정치적 제안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빈커트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울로서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빈커트가 쿠르트 슈마허의 말, 정치는 현실인식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자주 인용한다고요? 네, 즐겨 인용하죠. 그런데 단순히 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덧붙인단 말이죠. 여기서 정치 리더십과 여론의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논쟁적인 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민 지지를 계속 받으려면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뭐 여론조사 결과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네, 그렇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빈커트는 이게 정치의 본질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해요. 정치의 역할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본다는 비판인 거죠. 잠깐만요. 그게 왜 오해라는 거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닌가요? 여론 존중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여론을 무시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빈커트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시민들이 정치로부터 기대하는 게 단순히 자기들 현재 의견을 확인받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시민들은 방향 제시, 또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건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인보다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런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제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설득하고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만 뒤쫓는 건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그 정치 본연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거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만약에 정치가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입법이나 행정권을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비판해요. 와, 굉장히 강한 비판인데요. 네, 여론조사 기관이 다수 의견 파악해서 알려주면 공무원이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거, 이거는 정치가 실종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그 16년 장기 집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메르켈은 때로는 좀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여론 흐름에 되게 유연하게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독일에서 인기가 가장 높았고요. 이건 빙커트 주장과는 좀 다른 성공 사례 아닌가요? 빈커트도 메르켈의 그 전략, 이른바 비대칭적 동원 해제 전략이라고 하죠. 그게 선거에서 이기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 점은 인정을 합니다. 비대칭적 동원 해제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논쟁적인 주제, 막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슈는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대 정당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는 뭐 별로 나랑 상관없네. 찍을 사람이 마땅치 않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오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아하, 그런 전략이었군요. 네. 그런데 빈커트는 이 전략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심지어 경멸스럽다, forectly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경멸스럽다니요? 와, 선거 공학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아니 그냥 선거 이기려고 쓴 전략인데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평가하는 걸까요? 민주주의에 어떤 해를 끼쳤다고 보는 건가요? 빈커츠의 비판은 그 전략이 단기적인 선거 승리, 이걸 넘어서 독일 민주주의 자체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장기적인 영향이요? 네, 메르켈의 그 갈등 회피 방식이 유권자들한테 정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다 그놈이야. 이런 식의 정치적인 냉소주의나 무관심을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고요. 투표율 하락.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정치에서 멀어진 비투표층들 있죠. 기존 정치에 불만은 있는데 투표는 안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AfD, 즉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새로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딱 등장했을 때 그들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켈의 전략이 의도치 않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고 결과적으로 독일 정치 지형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이런 아주 준엄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빈커트가 제시하는 수치가 정말 놀랍던데요. 메르켈 총리가 최고 득표율로 압승했던 2013년 총선. 그때 투표자 기준 지지율은 41.5%로 엄청 높았는데 네, 높았죠.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로 이걸 다시 계상하면 29%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9%. 빈커트는 이 29%라는 수치가 그 유명한 헬무트 콜 전 총리가 1998년에 선거에서 지구 물러날 때 받았던 지지율이랑 정확히 같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인기하고 실제 국민적인 지지 기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투표율 하락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빈커트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비대칭적 동원 해제는 메르켈 개인의 권력 유지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녀가 속했던 기민당, CDU나 독일 민주주의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에는 결국 해가 되었다는 거죠. 참 어려운 평가네요. 네, 그렇죠. 다만 최근에 독일에서 다시 투표율이 좀 올라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치가 시민들을 막 잠재우는 게 아니라 깨우고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요. 네, 그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흥미로운 뒷이야기로 빈커트가 언급하는 게 있는데 2022년에 볼프강 쇼이블레 메르켈 정부에서 재무장관 같은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아, 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메르켈은 위대한 총리였습니까?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그건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걸 빈커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언급해요. 아, 메르켈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여론조사 자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아니 고작 1,000명, 뭐 많아야 2,000명 물어보고 어떻게 수천만 명이나 되는 독일 전체 유권자 생각을 안다는 거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죠. 빈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죠. 핵심은 뭐 마법 같은 게 아니라 표본의 질, 즉 대표성에 달렸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 영어로는 representative sample이라고 하죠. 이 통계 과학에 있는 겁니다. 빈커트의 INSA는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식 인구 통계 조사, 마이크로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센서스요?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실제 독일 인구 구성 비율하고 최대한 똑같이 조사 표본에 설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연령대별 인구 비율, 남녀 성비, 16개 주별 인구 분포, 소득 수준별 분포, 교육 수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시 사는지 농촌 사는지 이런 아주 상세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을 실제 비율에 똑 맞춰서 표본에 할당합니다. 와, 굉장히 세밀하게 안 해요. 네, 전화 조사를 하든 온라인 조사를 하든 이 미리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려고 응답자 특성을 계속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이게 바로 여론조사 정확성의 근간이다. 이게 빈커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본을 아무리 잘 짜도 사람들이 항상 솔직하게 대답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정치 얘기나 좀 민감한 사회 이슈 같은 거는 내 진짜 생각보다는 소위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답변? 이걸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도 하죠. 이런 건 어떻게 걸러내나요? 빈커트도 이 문제를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응답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해요. 존중이요? 네, 여론조사원은 응답자의 의견을 그냥 묻는 사람이지 그 의견을 막 평가하거나 계몽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틀렸는데요? 라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순간 솔직한 답변은 물 건너가는 거죠. 하하, 그렇겠네요. 모든 의견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가중치 처리에 대한 오해도 좀 바로잡으려고 하던데요. 네. 그 얘기도 중요하죠. 가끔 뭐 여론조사 기관이 결과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데이터를 막 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심들 있죠. 이에 대해 빈커트는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INCA는 아까 설명드린 인구 사회학적 특성, 즉 연령, 성별, 지역 같은 것들의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에 맞추기 위한 통계적 보정, 즉 가중치만 적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응답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특정 이념적인 방향으로 조작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인위적인 조작은 없다. 네. 만약에 특정 그룹, 예를 들어 30대 남성 응답자 수가 할당량에 모자란다. 그러면 부족한 데이터를 억지로 막 부풀리는 게 아니라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목표치를 채우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신뢰도를 지키려는 노력이네요. 빈커트의 책과 인터뷰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표현의 자유 문제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죠. 여론조사 전문가가 왜 이 문제를 단순한 조사 항목을 넘어서 자신의 주요한 메시지로 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INCA가 꾸준히 해온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독일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건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수치를 보면 더 심각성이 느껴지실 텐데요. INS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이 자신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의견을 표현했다가 직업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팽판 저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고립 같은 실질적인 부정적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3분의 1이 나요. 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설령 자신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려 응답자의 3분의 2가 누군가가 특정 의견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직접 겪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응답이 3분의 2나 된다는 건 이게 단순히 일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축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빈커트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숫자도 물론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도 저런 일 당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자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공포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죠.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생명줄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회 현상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거군요. 네, 단순히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걸 넘어서 그 데이터가 담고 있는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좀 경종을 울리는 역할까지 하시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빈커트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위험한 경향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다양성, diversity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인종, 성별, 종교 이런 다양성뿐만 아니라 의견의 다원성, 즉 마이농스 필팔트 역시 그 핵심적인 요소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다양성은 그냥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의견의 다원성. 중요하네요. 여기서 빈커트가 철혈 재상으로 유명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남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비스마르크요? 어떤 말이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지능이나 선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지능이나 선의를 의심하지 마라. 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막 어리석거나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쉽게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네. 극단적인 대립과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헤르만 빈커트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독일 사회의 참 흥미롭고도 복잡한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획일적인 독일에는 없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시작해서 정치 리더십과 여론 사이의 어떤 미묘한 긴장관계, 또 메르켈 시대 정치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 여론조사의 과학적인 작동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고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네, 빈커트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사실 비단 독일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느 민주주의 사회든 건강하다면 여론을 어떻게 듣고 반영할 것인가, 또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든 의견이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좀 새로운 관점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커트가 그토록 강조했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잠시 언급했던 그 비스마르크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생각의 파편화는 심해지고 때로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이 오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와 정말 격렬하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에 비록 전혀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의 지성이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는 무엇을 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